반갑습니다. 이번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강의하게 된 윤지영 세무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생각하시고 있는 분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때 주의해야 될 상황하고 실제로 이렇게 기금법인을 만들었을 때 뭐 세무적 혜택 그리고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 관련해서 기본적인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분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운영하려고 계획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이제 설립되는지 관련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기본 재산은 어떻게 출연하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관련해서 기본적인 강의를 들어보시고, 이후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회계하고 예산하고 그리고 실무 실무 관련해서 이쪽 부분 잠깐 자를게요. 이렇게 자르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럼 다시 그냥 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강의하게 된 윤지영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실무의 기본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설립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기본적인 상황하고, 이렇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을 때 혹시 주의할 사항은 없을까? 그리고 세무적 혜택은 어떤 게 있는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지금 설립하고 있으신 분은 어떻게 기본적인 개념을 잡아가시는 거 한번 보시면 되고요. 설립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은 어떤 점에서 유의해야 되고 어떤 점에서 좋은 점이 있는지를 보시고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기본적인 강의라고 보시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경력사항은 그냥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사내근로복지기금하고 비영리법인 관련해서 컨설팅을 주로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가업승계라든지 관련된 그 기본적인 세무사가 하는 업무는 전부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으시는데요. 이거는 여러분이 지금처럼 생각하실 때 영리법인으로 생각하셔가지고 기금법인을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자, 기금법인이 발생하게 이렇게 설립을 하게 된 기본적인 이유는요, 근로자의 복지 증진이라는 데 포커스를 두셔야 됩니다. 이제 절세라든가 이런 거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고요. 지금법인 근로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먼저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업을 하다 보면 이게 대표님도 들을 수 있고요. 이제 경영하시는 이제 분들도 참고하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 가장 생각하실 때 경영하실 때 어려운 점이 뭐냐라고 하면, 그죠? 세금 내는 게 가장 아깝고, 그리고 직원 관리하는 게 가장 어렵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즘엔 MZ세대라고 해가지고 직원분들의 연령이 어려지면서, 그죠? 새로 온 직원들의 신입사원들의 그지? 그 마인드를 생각할 때 지금 기존에 우리 뭐 이사님이라든가 임원분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지라는 이런 계기를 느끼실 건데요. 자, MZ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련해서 보시고, 이제 여러분의 기본이 되는 직원, 그죠? 밑에 탄탄하게 이끌어갈 직원이기 때문에 이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자, MZ 관련해서요, 세대들은요, 직원의 동기부여하기가 어렵다라고 되는데요. 자,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이제 보상 수준이 높으면서, 그죠? 이제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해줘야지 회사도 윈, 그리고 근로자도 윈할 수 있는지를 생각했을 때, 그냥 급여 관련된 것도 있으시지만 회사를 통해서 다양한, 그죠? 복리를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가 이제 급여 주는 걸로는 메리트가 이제 그저 한계가 있고요. 직원들한테 이렇게 근로 의욕이라든가 이런 거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다른 여러 가지 뭐 동호회라든가, 그죠? 학자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어야지만 우리 직원들도 힘이 나서 일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적으로 회사도 잘 된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기 위해서 이제 요 강의를 드리고 기금법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요즘 같은 경우에 선택적 복지라든가 그리고 근로자의 지원 프로그램이라든가
내가 그리고 우리 사주를 통해서 우리 회사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게 하는 거라든가 그죠? 퇴직연금으로 관련해서 노후를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퇴직금 관련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퇴직연금도 있고요. 자, 이번에 여러분이 이제 배우시는 그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성과 배분형 제도고요. 근로오역을 고취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의미에서 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그래서 선진 이제 기업 복지를 위해서 우리는 기업 복지뿐만 아니라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이 기금 법인이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믿고요. 자, 여러분요, 실제로 이게 지금 이제 사내복지기금을 기금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생활 안정 및 재산 형성 지원해주고요. 건강관리 지원해주고요. 회사 생활 지원도 해주면서 요가 활동까지 지원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기금법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기금법인에 관련해서 보셨을 때 자, 도입 배경 한번 볼게요. 자, 도입 배경 보시는데요. 기금법인이 그죠? 이때까지는 어떻게 보면 대기업이라든가 아니면 공기업에 관련해서 이렇게 기금법인이 이제 운영되고 왔다라고 하면 최근 2, 3년 동안에요. 중소기업까지 이 기금법인을 설립해서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있는데 자, 그렇게 된 도입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존의 걸 볼게요. 기존은 급여 상여, 그죠? 좋죠. 급여 상여 많이 주면 일할 맛 나잖아요. 자, 그렇긴 한데 이 급여 상여가 비용 처리되는 건 있어서 좋긴 하고 직원들도 좋긴 한데 자, 4대 보험에 대해서 회사 부담분이 있고요. 퇴직금에 대한 부담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올라간 급여는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경영 여건이라든가 그죠? 수익금 변동에 따라서 조정이 어렵다라는 문제점이 있었고요. 자, 그래가지고 이런 복리후생적으로 해서 급여 아닌 수당 개념으로 해가지고 자녀 학자금이라든가 의료비를 회사에서 지원하기도 하는데요. 여전히 그죠? 비용 처리되는 건 있지만 회사 입장에서 4대 보험 부담 그대로 있으면서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퇴직금과 연결되고 그리고 다양하게 회사가 그냥 주는 거는 그죠? 직원들의 생각했을 때 내가 꼭 원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는 자, 다양한 그리고 고도화된 이 복지 수요를 다 충족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고 또 가장 큰 게 뭐냐 하면요. 이렇게 만약에 학자금 주는 것도 그렇고요. 만약에 회사가 이번에 이익이 많이 났어요. 이익이 많이 나가지고 이번에 상여금을 많이 주기로 생각을 했을 때 자, 상여금 1인당 1,000만 원, 5천만 원 준다라고 했을 때 우리 직원들 처음엔 되게 좋아하죠. 아, 그러면 통장에 5천만 원, 1,000만 원 그죠? 들어오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발목을 잡는 게 뭐냐 하면 자, 상여금을 받게 된다. 그리고 학자금을 많이 받게 된다. 이익이 많이 나서 이렇게 받는 거는 좋은데 이게 전부 다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소득세 공제하고 4대 보험 공제하게 되면 내가 느끼는 내 통장에 들어오는 그죠? 돈은 생각보다 그죠? 줄어서 들어오다 보니까 내 만족도가 적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렇다면, 그죠? 만약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실질적인 임금 인상은 없으면서 근로자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요. 회사 입장에선 여전히 비용 처리돼가지고 법인세 절감되면서 4대 보험 부담도 없고 그리고 근로자 입장에서 가장 좋죠. 소득세 안 내고 4대 보험 안 내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리고 경영 여건에 따라서 능동적이고 신축적으로 복리후생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리고 협력적으로 노사관계 조성하면서 근로자 같은 경우에도 애사심을 고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해서 나온 게 그죠? 사내근로복지기금입니다. 자, 그랬을 때 사내근로복지기금요.
기업이 수익이 많이 났을 때 이익을 출연한다는 거 포커스 하나 두고요. 자, 이렇게 해서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기금법인이 책임지게 하는 건데요. 자, 이랬을 때 도입 효과가 좋은 게 뭐냐면요. 근로자든 기업이든 여건에 상관없이 출연된, 조성된 기금을 가지고 운영되니까 안정적이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영향을 기업 경영 환경에 이제 그죠? 영향받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복리와 관련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게 그죠? 도입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회사가 이익이 많이 났을 때는 직원들한테 복리를 많이 줄 수 있지만 적었을 때는 복리가 줄어들면 그죠? 상실감이 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이익이 많이 나는 걸 기금으로 형성해서 여기 따로 관리를 한다. 그죠? 복리 관련돼서는 따로 관리하는 전용 법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훨씬 복리 차원에서 유용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라는 건데요. 자, 여러분 혹시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요. 이것이 영리법인 회사와 관련해서 회사가 뭔가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이것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제가 출연이란 말 계속하고 있죠. 자, 사업주가 기업의 이익을 일부를 출연하여 이게 가장 큰 그죠? 별도의 법인 설립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복리를 담당할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는데 그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라고 해서 이 비영리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금법인이 근로자에게 복리를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회사 내에서 그죠? 복리 관련된 지원을 해왔는데 이제 어떻게 하겠다? 따로 회사를 만들어서 기금법인이라는 걸 만들어서 비영리 법인을 설립해서 그 법인이 전담하여 복리를 제공하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이 제가 강조를 계속 드리는 게 자, 비영리 법인이라는 겁니다. 비영리 법인. 그리고 뭐다? 이건 공익법인은 아니에요. 공익법인은요. 자, 불특정 다수한테 그죠? 공익적인 이제 사업을 해야 되는 건데 이 같은 경우는 회사 직원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익법인은 아닌데 원래 영리를 목적으로 태어난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요, 기금법인을 생각하고 있으시다면요, 자, 영리법인에 우리 회사가 있고요, 기금법인에 비영리법인 이 두 개의 법인을 운영하고 여러분이 신고하고 관리해야 된다는 점. 이것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기금법인에 관련해서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이거는 여러분 좀 요약된 거고요. 제가 앞으로 찬찬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이제까지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겠지만 대기업이라든가 그죠? 공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활성화되어 왔던 그죠? 기금법인이 이제는 그죠? 중소기업 CEO들도 관심을 가지고 이것이 내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내가 이제 하는 업무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건데요. 자, 이게 왜 그렇게 요즘 2, 3년 동안에 이렇게 기금법인에 관심이 많아졌냐는 것 관련돼서 제가 먼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금법인은요, 일단은 여러분 제가 용어를 갖다가 통일하기로 할게요. 자, 사내근로복지기금. 너무 길죠? 그래서 이걸 갖다 사금복이라고도 하는데, 그래도 기니까, 자, 이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자, 지금 우리 회사 영리법인, 우리 회사를 그냥 회사라고 칭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기금법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제가 그냥 기금법인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회사와 기금법인이라고 하면 여러분 잘 알아가지고 여러분 들어주시면 되세요. 자, 기금법인은 어떠한 혜택이 있냐 했더니 회사로부터 그죠? 이익을 출연받는다니까 돈을 받는 거죠. 그죠? 돈을 받는데
회사한테 뭔가를 해주지도 않으면서 돈을 받게 되니까 이거 공짜로 받는 돈, 그죠? 현재로서 공짜로 받는다니까 이거 증여입니다. 그죠? 그러면 증여, 공짜로 받았으니까 증여세 내야 되는데 이렇게 출연한 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왜? 좋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저 비영리법인요. 영리법인은요. 이렇게 유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상속을 받을 수가 없는데 비영리법인은 그죠? 유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상속세 내야 되는데 이 또한 좋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세 비과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법인이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할 수 있어 이자 소득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법인세법에서 그죠? 그 준비금을 설정하게 해서 고유 목적 사업에 사용할 거예요. 그럼 준비금을 설정해 드릴게요. 그러면 바로 보다 비용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이 생기더라도 비용 처리해 버리면 법인세 낼 게 거의 없더라라는 이러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근로자 입장에서는요. 자, 어떤 여기서 가장 큰 포인트가 뭐다? 근로소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로소득. 왜 근로소득이 아닐까요? 자, 보세요. 자, 근로자는요. 회사한테 근로를 제공해요. 그죠? 자, 기금 법인한테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자금을 받아요. 그죠? 장학금을 받아요. 그죠? 그리고 뭐 관련해서 뭐 대부를 해줘요? 빌려줘요?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아무것도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받게 되니까 근로자 입장에서는요. 근로소득이 아니고 증여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증여세 내야죠? 물론 내야죠. 그죠? 그런데 국가가 학자금이라든가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일부에 관련해서 증여금 관련해서 증여된 거에 대해서 증여세를 비과세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여로 인해서 증여세를 내야 되지만 증여세 중에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면 증여세도 안 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소득세도 안 내요. 사대보험도 부담하지 않아요. 그리고 증여세도 안 내게 된다면 정말 5천만 원, 그죠? 1,000만을 회사로부터 받게 됐을 때 내 통장에 그냥 그대로 들어오게 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근로자한테는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근데 이때까지 그러면 이렇게 기금법인에도 좋고 근로자한테도 좋아요. 근데 왜 최근에 이게 이슈가 되는 거고 그 전에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있어 왔는데 활성화가 안 됐을까요? 자, 그 이유는요. 2020년까지는요. 일단 여러분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죠? 회사에서 기금법인에 이익을 출연해 줘야 되는데 돈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요. 자, 2020년까지는 지정기부금으로 처리가 됐었어요. 그럼 기금법인에 주게 되면 지정기부금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정기부금이란 건 여러분도 알다시피 기부금이기 때문에 전액을 다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고 한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한도 내에서만 비용 처리.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다 주더라도 비용 처리 못하고 일부만 비용 처리되는 이런 구조였다는 거죠. 그런데 2021년부터 어떤 일이 생겼냐라고 하면 자 법인하고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에 출연했을 때 전액이 다 비용 처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다 주더라도 비용 처리되니까 회사 입장에서 엄청나게 이렇게 절세 효과를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전히 그죠? 사업자 외의 개인 같은 경우는 지정기부금으로 포와서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로 이렇게 변경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2021년부터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도 좋고 회사도 좋은 이렇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설립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우리 회사에서 그죠? 만들었다, 그죠? 설립한다라고 했을 때는 자, 주의할 사항이 어떤 게 있고 그리고 어떤 혜택이 있고 어떻게 설립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자,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보셨을 때요, 이제 절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치? 절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절세 효과를 주주들도 누릴 수가 있어요. 그쵸? 주주들도 이렇게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마련하게 되면 이제 절세 효과, 절세 전략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요, 요 기금법인이 발생하게 된, 출연하게 된 이유는 요 근로자를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주주가 주가 아니고 근로자가 주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절세를 하더라도요, 기금법인이 발생하면 기금법인의 일정 금액이 이런 기금법인에 모이게 되고요. 이 기금법인에 모인 거는 근로자를 위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주주가 100%다 내가, 그죠? 나만 이익이 되는, 나에게만 윈이 되는 그런 전략은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자와 주주가, 그죠? 다 윈윈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다면 이렇게 사내근로복지기금만큼 좋은 제도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자, 사내근로복지기금 본래 목적이요. 자, 기업복지제도 일종이고요. 근로자의 실질소득 증대와 근로의욕 고취 그리고 협력적 노사관계 형성을 하기 위해서 도입되기 때문에 그죠? 절세를 통한 가업승계 등 절세 전략이 주가 될 수는 없다. 그렇지만 효과는 있다. 서로 윈윈할 수 있다는 거 한번 다시 강조드리면서 자, 주의사항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관련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모든 제도에는요, 장점과 단점이 있죠. 하지만 장점이 많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건데요. 하지만 내가 설립을 하기 전에 먼저 단점을 보고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주의사항이라고 해서 제가 먼저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장점이 많기 때문에 이후에 장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의사항 먼저요. 자, 뭐가 있냐 하면요. 자, 회사가 법령 또는 단체 협약 등에 따라서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은 기금법인 사업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회사 있고 기금법인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회사가 기금법인한테 그죠? 이익을 줘서 그죠? 자금을 줘서 기금법인이 운영하니 우리 회사에서 줘야 될 거를 그냥 기금법인에서 주면 안 돼?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면 거죠? 해칙이라든가 그리고 근로계약서에서 회사랑 주기로 약속되어 있는 거는 반드시 회사가 줘야 되는 거지 기금법인에서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가장 큰 여러분 중요한 점일 수도 있어요. 어떤 걸 판단할 때 어떻게 기금법인의 사업을 판단할 때 이거 줘도 돼? 지원해도 돼? 지급해도 돼? 라는 가장 큰 그죠? 판단 기준이 되는 게 회사의 의무가 있어? 라는 거예요. 회사의 의무가 있는 거는 기금법인이 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잊지 마시고 반드시 판단 기준의 1순위가 된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회사의 임원, 그죠? 임원, 왜? 근로자를 위한 거니까 임원한테는 그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 대상이 안 된다. 임원은 수혜 대상이 아니다. 임원은 그죠?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기금법인을 통해서요. 그럼 이때 임원이란 건 뭐냐 하면 자 이렇게 근로성이 있는 임원은 아니고요. 그지? 근로자와 같은 임원이 아니고 이런 재량이 있어서 결정권을 가지는 임원. 그래서 통상 등기 임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등기 임원은 기금법인의 수혜 대상이 될 수 없더라. 이 기금법인은 근로자의 복지 증진이기 때문에 그죠? 등기 임원은 근로자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죠? 그리고 여러분 임금 대체적, 임금 보존적 성격 그러니까 수당이라든가 상여 같은 게 회사로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금법인에서 나간다? 땡! 안 된다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급여 이런 거 급여를 뭐 올리지 않고 그죠? 그러고 난 뒤에 뭐 기금법인의 수당으로 받아가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회사랑 약속한 게 있고, 그죠? 회사랑 근로계약서에 따라서 뭐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럴 수는 있겠죠. 뭐 이번엔 동결하겠습니다. 근로계약 그죠? 동결할 수 있죠. 그 급여가 그죠? 급여가 동결할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러고 난 뒤 이 기금법인에서 조금 더 혜택 줄게요. 뭐 이거는 가능할 것 같긴 한데 갑자기 뭐다? 그죠? 급여를 뭐다? 이러면 삭감하고 그걸 갖다 기금법인에 받아라.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임금 보전, 임금 대체적인 건 안 된다. 그래서 회사가 부담해야 되는 거를 그죠? 4대 보험, 회사가 부담해야 될 4대 보험 기금법인이 주라?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업무, 여러분 자 보세요. 이랬을 때 이런 수강료, 출장비, 연수비 등 통근버스 운영비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업무 수행과 관련된 거예요. 그럼 회사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기금법인은 줄 수 없더라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한다는 건 안 되는 거죠. 자, 급여 성격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원들의 수요에 따라서 요구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기금법인이 사업을 하는 거지 일률적으로 주는 건 급여지 않아 라고 해서 급여로 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죠. 물론 그죠? 일률적으로 줄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거는 기금법인의 원래 목적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직원이잖아요. 이러면 사내 근로복지기금이잖아요. 그러면 자, 회사 내에서 그치, 근로를 제공하는 분들한테 주는 혜택이기 때문에 그죠? 직원이 아닌 사람한테 줄 수 없어요. 퇴직한 사람한테 줄 수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 불우이웃돕기 좋은 일이죠. 하지만 기금법인에서 할 수는 없더라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사내 구판장, 자판기, 구내 식당의 운영은 이 운영 지원 안 된다는 거. 왜? 일반인 근로자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일반 아파트를 사가지고 기숙사라고 우길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죠. 자, 기숙사라는 게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공동치사라는 이런 개념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자, 일반 아파트를 가지고 기숙사라고 해서 여러분 자 기금법인에서 운영할 수는 없더라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회사가 줘야 될 의무가 있느냐? 그죠? 회사가 줘야 될 의무가 있으면 기금법인에 줄 수가 없더라. 등기 임원은 혜택을 받을 수 없더라. 정리하고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여러분이 이제 그러면 이 기금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여전히 어떻게 해요? 자, 그 예산도 있어야 되죠. 회계도 해야 되죠. 그죠? 법인세 신고도 해야 되지. 여러 가지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기금법인을 설립했더니 나 이거 관련해서 지금 생각했더니 내가 괜히 설립했나 봐. 그죠? 그냥 뭐다? 해산시켜. 라고 할 수 있느냐는 건데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대로 그죠? 올 때는 왔지만 갈 때는 마음대로 못 가는 것처럼 이러니까 설립은 할 수 있지만 해산은 마음대로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산의 목적이 있고 사유가 있어야 돼. 해산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요. 자, 이러면 해산 사유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볼게요. 자, 근로복지기금법에서요. 자, 해산하는 사유에 대해서 적어놨어요. 해당 사업주가 누구냐?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업주의 사업 폐지. 이때는 해산할 수 있대요. 기금법인이 해산할 수 있대요. 자, 기금법인의 기금법인의 분할 합병, 공동 근로복지기금의 조성 참여 및 중간 참여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실질적으로 여러분 해산할 수 있는 거는 회사가 그치? 폐업을 했을 경우에만 가능하겠구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요. 자, 기금법인을 한번 설립하게 되면 사업 폐지 전에는 그죠? 회사의 사업 폐지 전에는 해산할 수 없더라.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설립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을 때 너 그냥 없어져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기존의 회사까지 같이 없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한번 또 강조 드리고요.
자, 그리고 또 내가 준 돈이니까 남은 내 마음대로 다시 가져올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기금법인에 줬는데, 요번 10억을 줬는데, 회사에 돈이 부족해요. 그러면 기금법인에 준 거를 다시 백해올 수 있을까?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보셨을 때요. 자, 기본 재산은 또 회사가 기금법인에 줬을 때 이 기금법인의 원래 설립 목적이죠. 근로자를 위한 거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 마음대로 영리법인처럼 그죠? 그 돈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운영도 마음대로 못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보셨을 때, 자, 기본 재산이라는 게 뭐냐면 출연한급, 그죠? 그리고 이제 모여져 있는 원금 개념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기본 재산은요, 이제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요. 제한되어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근로자를 위해서라고 해서 사업이 제한되어 있다라는 거 하나 하고요. 자, 회사가 회수할 수 없고 회사가 대여 빌려줘라고도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요. 자, 회사로 회수할 수도 없고요. 회사로 대여할 수 없더라. 한 번 주면 끝. 이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줄 때 출연하는 금액 자체도 신중하게 생각해 주셔야겠죠. 자,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 자, 부동산 관련해서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죠? 기금법인이 돈이 많게 되면, 그죠? 어떻게, 그래. 여기 부동산이 그래도 재테커. 그리고 뭐 재테커가 수익이 많이 나면 우리 직원들한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이 부동산은 일단 한 번 돈이 가게 되면 큰 돈이 가고 돈이 묶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대로 이렇게 부동산에 투자하고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보유하는 데서도 엄격히 제한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금법인은요, 자, 주택, 사택을 구입하지 못하고요. 자, 공동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택의 구입을 허용하는, 그죠? 허용해 주는 것까지 내시는데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부동산을 사가지고, 그죠? 재테크를 하겠다는 마음은 접어 두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고 난 뒤에, 여러분 보시면, 밑에 보시면, 자, 기본 재산에 이제 어떻게 운영하느냐라는 거 관련해서는, 자, 나중 시간에 더 자세히 나오긴 하지만, 기본 재산이라고 해서, 그치?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목적 사업 하다 보면 또 여러분 어떻게 원금을 헐어서 써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여러분 50%, 80%, 그렇죠? 그리고 뭐 기본 이제 5년간 20%를 사용할 수 있는 이렇게 기본 재산을 헐어서 그죠?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그 사유도 나오긴 하는데 일단은 사용을 엄격히 제한한다는 것까지만 이번에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그럼 뭐 혹시나 해산을 했을 때, 그죠? 해산을 하게 되면 자녀 재산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영리법인하고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 큰 차이가 있는데요. 여러분, 자, 보세요. 자, 혹시나 비영리법인이 좀 생소하신 분들은요, 영리법인하고 비영리법인의 차이가 뭐야? 라고 하면, 영리법인은요, 자,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 보면 열심히 벌어서 이익을 나게 되면, 그걸 이익을 주주들에게 어떻게 하죠? 배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죠? 이렇게 어떻게 뭐 사업이 안 된다든가 이랬을 때는 이렇게 해산할 수도 있는 거고요. 해산했을 때 남은 재산은 주주들이 다 가져가는 거죠. 자기 지분만큼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비영리법인의 가장 큰 특징 지금 말씀드릴게요. 비영리법인은요, 원래 목적이 그죠? 이렇게 영리를 해서 나누는 게 아니에요. 자, 학술이면 학술, 그리고 연구면 연구, 뭐 아니면 사회복지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제 설립이 되고 그랬을 때 이렇게 목적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장학 사업, 그죠? 관련해서 뭐 장애인 지원 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목적이 있고요. 이 목적 사업을 위해서 거의 뭐 어떻게 기부나 출연받아 가지고 이제 그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부동산을 만약에 출연받았어요? 그렇게 되면 임대를 할 수도 있잖아요. 수익사업 할 수도 있겠네. 그죠? 카페를 할 수도 있죠? 수익사업 할 수 있겠네.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이렇게 수익사업을 해가지고 이익이 남았어요. 이익을 남았을 때 여러분 부동산을 출연했다든가
그죠? 아니면 사단법인 관련해서 뭐다 이렇게 구성원이 있는데 구성원한테 요 수익을 나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임대를 하고 카페를 해가지고 만약 이익이 있으면 그건 원래 목적 사업 있잖아요. 그죠? 학술, 그죠? 장애인 관련된 이런 사업에 써야 된다는 거예요. 나누지 않고 목적 사업에 쓴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자,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죽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해산을 할 수도 있어요. 그치? 모든 게 영원할 수는 없으니까 해산은 할 수는 있는데 그죠? 해산했을 때, 그럼 재산이 있잖아요. 재산. 그러면 처음에 출연한 사람이 가져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 남아있는 재산이 있으면 이 나와 같은 학술단체라든가 장애인 사업을 하고 있는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한테 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주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안 주게 되면 다른 비영리 법인한테 안 주게 되면 국가에 기속하게 되어 있는 게 비영리 법인의 운명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같은 경우도 비영리 법인이잖아요. 그러면 그와 비슷한 절차를 가지는데 절차를 겪게 되는데 그런데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해서는요. 차이점이 있어요. 다른 비영리 법인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끝까지 근로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떤 게 있을까요? 자, 보셨을 때 자녀재산은 자, 회사가 좋다라고 하더라도 해소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재산했을 때 자녀재산이 있게 되면 어떤 식으로 그 자녀재산을 기속하는지 관련해서 자, 법에 딱 나와 있는데요. 조금 쉽게 한번 가볼까요? 자, 어떻게 기금법인 해산시 자녀재산 처분을 어떻게 하느냐? 자, 자녀재산이 10억이 남았다라고 해요. 했을 때 우리 근로자를 먼저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원래는 자녀재산 10억이 남게 되면 다른 비영리법인 같으면 다른 비영리법인에 10억을 주거나 국가에 기속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근로자를 생각해보자. 혹시나 이렇게 해산했을 때 근로자한테 급여나 퇴직금이 안 줄 게 있을까라는 걸 먼저 미지급금을 한 번 더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주, 그냥 사업주라고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자,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그 밖에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죠? 일단 그거 먼저 지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지급한 임금이 있거나 퇴직금이 있으면 그 먼저 지급을 하고, 물론 자, 이제 내가 회사가 미지급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라는 거는 증명해야 되겠지만 회사가 지금으로선 도저히 못 주겠어요 라는 걸 증명은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증명하게 되면 직원들은, 근로자들은요, 기금법인을 통해서 임금과 퇴직금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억 중에서 만약 4억이 미지급금이다 하면 6억이 남았죠. 그죠? 그 6억이 남으면, 자, 6억을 또 그죠? 다른 기금법인에 주는 건 아니고요. 자, 그랬을 때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요. 그지? 근로자의 생활 안정자금으로 근로자에게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6억 중에서 3억까지는, 그지? 근로자분들한테 다시 나눠줄 수 있다는 거죠. 나눠주고요. 나머지 3억에 대해서는, 그죠? 정관이 지정한 자, 그죠? 그래서 유사한 목적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기금법인한테 주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지정한 자가 없을 경우에는 국가한테 기속되어 있는데 기금법인은 어디다 기속하냐?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기속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그죠? 만약에 기금법인한테 이익을 출연해서 이제 내 돈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죠? 그래서 해산했을 때 그 돈이 남아있지만, 그랬을 때 자녀재산은 회사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먼저 미지급한 임금 등을 지급하고, 그리고 남은 거에 50%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는 또 근로자한테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죠? 비슷한 비영리법인, 그 기금법인에 주거나, 그리고 아니면은, 그죠?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가게 된다는 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해산은 안 해야겠죠. 회사가, 그죠? 있어야 우리도 근로자도 있는 거니까요.
자, 그러고 나면 여러분이 보셨을 때, 자, 또 생각해야 되는 게,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 중에, 제가 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 주주가 다 절세 전략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 반드시 기금법인에, 그죠, 모이게 된다. 기금법인에 돈이 가게 되어 있는다. 그럼 기금법인에 돈이 가는 걸 허용할 수 있는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해당 연도에 출연한 기금은 적어도 여러분 10%에서 많게는 50%까지 적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해서 이런 돈이 있어야지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자, 내가 받았다고 받은 족족 다 써버리면, 그죠? 혹시나 출연을 못하게 됐을 때는 아무런 사업을 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는 적립해놔라. 그래서 차곡차곡 쌓이게 되고 그 쌓이는 거 가지고 안정적으로 목적 사업인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서 쓰라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적립되는 금액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억의 복리후생 사업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보세요. 자,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보시면 자, 80%까지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20%는 적립해야 하기 때문에 자, 저번에 출연했을 때 1억이 필요한다고 해서 1억을 출연하면 그냥 내가 원하는 목적 사업에 돈을, 그 자금을 마련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1억 2,500은 그저 출연을 해야지 그 중에서 20% 적립하고 난 뒤에 1억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적립해어 간다, 적립되는 게 있더라라는 거죠. 물론 적립한 것 중에서 이렇게 또 목적 사업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있으나 원칙적으로 기금에 쌓여간다라는 거 알면 되겠고요. 자, 그렇고 여러분,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법인 주식회사 위주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이렇게 쌓여간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죠?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본금 개념이라는 게 없다라는 거 한번 이제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자, 여기에서 나중에 또 한번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여러분, 이제 요거 참고로 한번 말씀드리면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요거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거 관련제 지금 요 파트, 그게 자본금이 없는 사업장은 기본 재산을 목적 사업에 그죠? 사용할 수 없더라라는 거 개념에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이렇게 개인 같은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자본금 개념이 없기 때문에 자, 기본 재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엄격하게 제한하는데, 그죠? 그리고 이걸 헐어서 쓰는 데에도 한계가 있는 게 개인 사업자더라. 이거는 참고로만 해주세요. 개인 사업자 기금법인에 관련돼서는 그죠? 기본 재산 중에서 이렇게 헐어 쓸 수 있는데 한계가 있더라. 이 정도만 생각하시고 뒤에 가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자, 여기까지 가셨고요. 자, 또 제가 요거 강조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뭐냐 했더니요. 이런 거 여러분. 자, 이때까지는 영리법인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징역, 그죠? 벌금 이런 데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와닿지 않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죠? 그렇긴 한데 이렇게 기금법인 같은 경우에는요. 자, 근로복지기금 법령 근로복지기본법이 적용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본법이 적용하게 되면 이 기본법에 무시무시한 말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했냐면 만약에 위반해봐? 그럼 어때? 자, 기금법인의 회사나 기본법인의 이사나 회사는 1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그 벌금형에 처해진다라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징벌형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잘못했을 때 잘못하게 되면 가산세 과태료만 주면 되지라는 개념이 아니고 그죠? 이렇게 징역, 벌금이 바로 몸에 그죠? 와닿게 돼. 그치? 와닿게. 이렇게, 이런 개념으로, 이런 외부 자격은, 즉, 보통의 여러분이 세법을 하거나 해결을 할 때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오지는 않거든요. 근데 노동법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이렇게 징역, 벌금이란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하실 때,
그죠? 조심해야 된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 조금 무시무시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별도로 비영리 법인 관련해서는 설립하고 운영하고 등기하고 예산, 결산, 법인세, 법인 지방소득세 등 신고, 그리고 운영상 보고 의무 등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안 하게 되면 가산세 과태료가 있어요. 가산세 과태료는 여러분이 늘 알고 계시는 거긴 하지만 저는 이게 무섭더라고요. 징역이라든가 벌금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운영을 제대로 하자라는 거죠. 자, 사업자 볼까요? 사업자가 누가 있어요? 회사라고 했잖아요. 회사가 기금 설치를 이유로 이미 운영하고 있는 사내 근로복지제도 또는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감축한 경우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이때까지 복리를 누리지 않은 건 아니에요. 회사가 충분히 복리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근데 기금법인이라는 전담반을 만들어서 전담법인을 만들어서 했을 때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때까지 회사에서 하고 있던 걸 줄이고 감축하고 자, 기금법인에서 그냥 하겠소라는 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설립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기금 설치를 이유로 이미 운영하고 있든 그죠? 사내 근로복지제도라든지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을 중단할 수 없더라. 하게 되면 여러분 제재가 가해진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자, 이사, 감사, 협회회 위원이 있으시는데요. 자, 이사, 감사, 협회회 위원은 그죠? 기금법인 소속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기금법인의 이사, 기금법인의 감사, 기금법인의 협회회 위원이라고 보셨을 때, 자, 이 또한 만약에 그죠? 위반하게 됐을 때는 이런 징역이라든가 벌금의 대상이 되겠구나라는 거죠. 자, 어떻게? 자, 부동산 소유 부동산 소유 금지를 위반했거나, 그죠? 자, 이 직무 수행과 관련해서, 자, 비밀 누설을 해왔다든가, 아니면 사업과 관련해서 겸직 또는 겸직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자기 거래를 했다든가. 그죠? 그리고 이런 감사 같은 경우에도 관련해서 겸직 또는 자기 거래를 하거나, 그리고 위원도 만약에, 그죠? 겸직이나 자기 거래를 한 경우에는 제재가 가해지니까 이 또한 조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인데요. 자, 그러면 설립했을 때요, 어떻게, 일단 기본적으로 법인이니까 운영할 수 있는, 이렇게 운영할지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적어도 사람이 몇 명 정도는 있어야지 기금법인을 설립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6명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위원도 있어야 되고요. 이사도 있어야 되고 감사도 있어야 돼요. 물론 겸직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겸직 못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간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긴 할 텐데 일단 시작할 때 여러분 자 대표자 포함해서 6명 이상은 있어야지 기금법인을 운영할 수 있더라 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비영리 법인이고 공익법인은 아니나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직 영리법인 관련해서에 대한 것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비영리 법인은 엄연히 다른 거거든요. 자, 원래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자, 어떻게 해요? 자, 민법 또는 근로복지기본법이라는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는 거 하나 하고 여러분이 일반적인 비영리법인에 관련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설립을 생각하고 있으시다면 이러한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보면 엄청나게 많은 기금법인이 설립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크다는 거죠. 자, 다음 시간에는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